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대형 금융회사가 내놓은 2026년 계획을 한번 들여다볼까 해요. 얼마 전에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투자자들하고 나눈 질의응답 기록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자료 말씀이시군요. 네, 언뜻 보면 그냥 딱딱한 숫자랑 전문 용어만 가득한데 한 줄 한 줄 뜯어보면 이 거대 기업의 야심과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실적 발표 자체는 과거의 성적표지만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니까요. 특히 날카로운 분석가들의 질문에 경영진이 어떤 단어를 고르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보면 회사가 진짜 어디로 가려는지 그 속내를 엿볼 수 있죠. 맞아요. 특히 이 회사는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던 자산 상한선이라는 규제에서 막 풀려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거인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셈인데 과연 이 거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질의응답을 탈탈 털어서 이 회사가 성장을 위해 어떤 엔진을 달고 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순이자 이익 전망이었어요. 아, NII 말씀이시죠? 네, 상식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이 받는 이자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2026년에 대출은 계속 늘리겠다면서 정작 이자 이익은 2025년 4분기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일 거라고 하니 이 숫자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게 바로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큰 딜레마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마치 엑셀을 밟고 있는데 속도계는 그대로인 상황이죠.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여기에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하는 금리 인하라는 역풍입니다. 아, 금리 인하. 네. 시장에서는 2026년에 두세 번 정도 금리가 내릴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건 은행의 예대 마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장사하기가 더 빡빡해지니까요. 그런데도 대출을 늘리겠다는 건 박리담의 전략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요인인 대출 성장이라는 순풍이에요. 카드, 자동차, 상업대출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대출과 예금의 양을 늘려서 금리 인하로 줄어드는 마진을 메우겠다는 계산이죠. 아하.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변수가 바로 시간차입니다. 시간차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그 영향은 거의 즉각적으로 대출이자에 반영돼요. 하지만 대출 총량을 늘려서 얻는 이익은 서서히 쌓이는 구조거든요. 아, 비용은 바로 반영되는데 수익은 나중에 나타나는군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연초에는 마이너스 압박을 받다가 연말에 그러서야 겨우 본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물밑에서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 그런 구조였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Q&A를 보면 신규 신용카드 대출 중 일부는 무이자 할부나 프로모션 금리로 나간다는 언급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건 단순히 양적 성장을 위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건 성장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지금 카드 시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이런 출혈 경쟁 없이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회사의 계산은 좀 더 복잡해요. 지금 당장의 이자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일단 고객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면 나중에 다른 상품 판매로 연결해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거죠. 결국 성장을 위해 현재의 수익성을 희생한다는 건데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그렇게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회사에 재투자해서 더 키워야 하느냐 이건 모든 대기업의 영원한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는 아주 자신감 넘치게 둘 다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둘 다요? 네, 과거에 발목을 잡던 자산 상환선 규제가 풀리면서 얻은 자신감의 표현이죠. 답변에서도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요. 와,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지금 우리 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어서 고객 대출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 마음도 챙겨줄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인데 저는 그 마켓 비즈니스 확대 전략이 좀 의아했어요. 아, 그 부분. 네, 지금처럼 수익성이 중요한 시기에 레포 거래처럼 이익률도 낮은 사업에 굳이 자산을 더 투입한다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의문이 들 것 같거든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실제로 분석가 중 한 명이 바로 그 부분을 질문했죠. 답변의 핵심은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레포 거래 같은 사업은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아요. 그렇죠. 하지만 국채 같은 초우량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위험 가중 자산을 거의 쓰지 않아요. 즉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도 굴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군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건 사실상 미끼 상품 전략이에요. 미끼 성품이요? 네, 마치 대형마트에서 파는 990원짜리 채소 같다고 할까요? 아, 그거 사러 갔다가 다른 걸 더 사게 만드는. 바로 그겁니다. 이 레포 거래를 통해 거대 기관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고 일단 우리 시스템에 묶어두면 낮은 마진의 첫 거래가 결국 M&A 자문이나 자산 관리 같은 훨씬 더 수익성 높은 수수료 기반 사업으로 연결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전형적인 생태계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가 정작 핵심 상품 판매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회사도 고객별로 그 성과를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렇군요. 데이터로 검증하겠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네요. 그런데 아까 신용카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리스크가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논의입니다. 이건 카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고른 티가 나요. 외교적이군요. 네, 외교적인 수사가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죠. 일단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비자의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자체는 우리도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섣불리 기업 편에서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아주 세련된 화법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 알 수 없어 영향을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간을 벌죠.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건데요. 아, 이건 사실상 우리가 소극적으로 규제를 당하지 않고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와, 정말 고도의 전략이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회사의 성장 엔진을 멈춰 세울 만한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도 높은 이자율 상한선이 도입된다면 이 회사가 추진하는 풀스펙트럼 대출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신용도가 낮은 고객까지 대출을 확대하려는 계획 말이죠. 네, 수익성이 악화되니 위험 감수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문제를 단순한 규제 리스크가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성장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보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리스크에는 그렇게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치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수익성을 끌어올릴 계획일까요? 특히 자기 자본 이익률을 17, 18%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건 정말 야심찬 숫자거든요. 그렇죠.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비법은 없다. 하던 것을 더 잘할 뿐이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한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들었는데 답변을 곱씹어 보면 그 안에 이 회사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마법은 없다. 오직 실행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지난 몇 년간 무려 150억 달러. 15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했다고요. 이건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하지만 비용 절감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렇게 절감한 비용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성장이 유망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하죠. 아, AI. 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췄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에도 함정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신규 계좌가 20% 늘었어도 그게 대부분 무이자 프로모션으로 유치한 고객이라면 장기적인 수익성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도 그 점을 파고들죠. 뭐라고 물었나요? 그래서 그 17, 18% 목표 대체 언제 달성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경영진은 끝까지 확답을 주지 않아요. 아, 시점은 얘기 안 하는군요. 네, 신용 환경, 금리, 시장 상황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면서 한 발 물러섭니다. 이건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시장 상황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회사가 베팅하고 있는 핵심 성장 엔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엔진은 단연 소비자 금융으로의 회귀입니다. 소비자 금융이요? 네, 과거 이 회사의 강점이었던 풀 스펙트럼 대출 기관, 즉 신용 등급이 높은 고객부터 낮은 고객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융사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잠깐만요. 그거 좀 위험한 것 아닌가요? 신용도가 낮은 고객까지 상대하겠다는 건 과거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경영진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의 고삐를 놓지는 않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정교한 데이터와 리스크 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예전보다 훨씬 스마트하게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똑똑해진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군요.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 엔진은 상업 및 투자은행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전략은 비슷해요. 무작정 위험한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리스크 관리 틀 안에서 특정 지역이나 유망 산업을 정해놓고 시장 점유율 싸움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난 2년간 무려 185명의 시니어급 커버리지 뱅커를 새로 채용했다는 사직에서 드러나요. 185명이면 정말 대규모 영입이네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만 많이 뽑는다고 실적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도 질적 성장을 강조했어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경쟁사에서 빼내오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이건 거의 선전포고네요. 그렇죠. 다른 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고스란히 뺏어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즉 M&A는 어떤가요? 몸집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답변이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나요? M&A를 해야 할 압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 회사 내부에 성장할 기회가 너무 많아서 굳이 밖에서 비싼 돈 주고 다른 회사를 사올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오늘 질의응답 기록을 쭉 훑어보니 오랫동안 묶여있던 거인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네. 자산 상한선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자마자 성장과 주주환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을 쏟아내고 있죠. 자신감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나 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는 아주 신중하고 영리하게 대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비용 효율화와 핵심 사업 투자라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성공 공식을 꾸준히 밀어붙이는 전략이죠.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또박또박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는 당장의 수익성은 낮지만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마켓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기적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건 모든 비즈니스 혹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 같아요.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해 당신은 지금 당장의 이익이 적더라도 기꺼이 투자하고 있는 당신만의 미끼 성품이 있나요? 이 거대 금융회사의 베팅이 과연 성공할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